미국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나요? 미국은 선진국이 아닌가요?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트에서 줄을 서고 물가 폭등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미국 유통업계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현재 미국 시민들의 후진국민 같은 행동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소를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미국에서는 대규모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보다 먼저 화장지를 사기 위해 대형 마트 앞에 줄을 섰고 진열대는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렸어요. 손 세정제, 통조림, 밀가루, 심지어 아기 분유까지. 기본 생필품이 희귀템이 되던 시기였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미국은 여전히 위기 앞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에서는 계란 가격이 1년 새 70% 이상 폭등했어요. 조류 독감 확산으로 수천만 마리의 산란개가 폐사되었고 이는 전국적인 계란 품절 사태로 번졌어요. 일부 소비자들은 계란을 구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어요. 소고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사료값 상승과 가뭄으로 인해 도축수가 급감했고 가격은 치솟고 공급은 부족해졌어요. 주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는 일시적으로 소고기 메뉴를 중단하기도 했어요. 2024년 여름 동부 항만 노동자들의 총파업. 수입 물류가 차단되자 생필품, 전자기기, 의약품까지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또다시 사재기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어요. 여기에 2025년 초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과 함께 강화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결정타가 되었어요. 소비자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로 마트로 몰려들었고 예상대로 일부 품목은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물건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 건 미국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개인의 불안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현실이었어요. 시민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SNS에는 어디 마트에 화장지 있다는 글보다 나 휴지 40롤 샀음 같은 인증이 더 많았어요. 일부 매점 매석 업자들은 사재기한 물품을 온라인에서 수십 배 가격에 되팔았어요. 정부는 제재에 늦었고 기업은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요. 이 모든 현실은 한 명의 유통 전략가인 마이클 브라운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는 위기 때마다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 브라운은 미국 유통업계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예요.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설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사재기와 혼란 속에서 그는 지금의 시스템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류는 멈췄고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정부의 개입은 늘 한 발 늦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마이클은 그 상황을 보며 마음 깊숙이 묻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이걸 더 잘 해내는 나라가 있을까? 그가 찾은 답은 대한민국이었어요. 뉴스 속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항만 파업이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국가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분명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마이클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공항 게이트를 지날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나 조사가 아니야. 이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시작이야. 그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너머에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마이클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은 길고 지루했지만 활주로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이상하리만큼 맑은 공기를 느꼈어요. 지금 이곳도 분명 여러 위기를 겪었을 텐데 공항엔 혼란의 흔적이 거의 없었죠. 입국 수속은 정돈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정확하면서도 친절했어요. 그리고 마이클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대부분의 여행객은 분주했지만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곳은 위기와 공존하는 법을 아는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마이클은 유심히 주변을 관찰했어요. 전광판엔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정확하게 뜨고 있었고 탑승객들은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휴대폰 속 내비게이션 앱은 교통 혼잡도를 색으로 보여주었고 도착 3분 전에 차량이 몇 미터 전방에 있다는 알림이 떴죠. 기술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신뢰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그게 마이클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그는 바로 근처 대형 마트를 찾아갔어요. 미국에선 이런 상황이면 벌써 진열대가 텅 비어 있어야 정상이었지만 한국의 마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어요. 화장지 코너는 재고가 풍부했고 누구도 없어지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불안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카트에 물건을 담는 사람들의 손길은 여유 있었고 계산대 앞줄도 조용했죠. 마이클은 마트 직원에게 왜 이렇게 재고가 안정적인지 물었고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어요. 전국 매장의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배송이 시작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직원은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사지 않는 이유요? 실시간 재고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니까요. 뭘 사든지 다시 들어올 걸 아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뛰어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가 그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는 구조였어요. 불안은 정보의 부재에서 시작되고 질서는 투명함에서 비롯된다. 마이클은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늘 시스템을 개선하려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이전에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 놓았다. 밤이 되어 그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보이는 도심의 불빛,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혼자 조용히 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좋은 나라에 도착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불안을 질서로 바꿔냈는지 그 해답을 직접 확인하러 갈 시간이다. 그는 다시 마트를 둘러보며 제품 배치와 고객 동선까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진열대는 깔끔했고 유사 품목이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가장 수요가 높은 품목은 입구 근처에, 대체품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또한 카트에 설치된 태블릿에는 오늘의 인기 제품, 남은 수량, 현재 고객 구매 트렌드까지 표시되고 있었죠. 고객은 움직이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고 예측하는 구조. 이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고객의 불안과 시간을 존중하는 철학이라는 걸 마이클은 직감했어요. 게다가 매장 직원은 고객이 묻기도 전에 먼저 다가가 찾으시는 제품이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안내했어요. 그건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작은 친절이었죠. 마이클은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풍경을 떠올리려 했지만 쉽게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메모장을 열어 이렇게 적었어요. 이곳에선 시간도 불안도 고객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다. 서울 도심의 어느 물류센터. 거대한 자동화 설비가 움직이는 그 공간 한가운데 마이클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빠르게 이동하는 박스들, 정교하게 분류되는 물품, 사람 손 한 번 닿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들. 모든 게 효율적이었고 흐름엔 단 한 번의 정체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진짜 궁금했던 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는 이 물류센터의 운영 책임자이자 한국 유통 시스템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박우성 팀장을 만났어요. 박우성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엔 날카로움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는 마이클을 반갑게 맞으며 손을 내밀었죠. 유통이란 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에요. 위기 때 그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움직여야 하죠. 마이클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에선 사재기가 반복될 때마다 물류센터가 마비돼요. 재고가 없다는 불신, 공급은 멀고 고객은 급하죠. 그런데 여기선 그게 일어나지 않더군요. 비결이 뭔가요? 박우성은 마이클을 데리고 통합관제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엔 수십 개의 대형 화면이 전국 각지의 실시간 재고, 유통 흐름, 배송 상태, 고객 요청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AI 기반 수요 예측 알고리즘이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 모든 정보는 전국 모든 협력사와 공유되고 있었죠. 한국은 유통회사마다 시스템을 따로 돌리지 않아요. 기본 프로토콜이 정부와 협의된 공공 플랫폼을 통해 연결돼 있어요. 경쟁보다 연결이 우선이죠. 마이클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는 다시 물었어요. 정보를 공개하면 리스크가 생기진 않나요? 혹시 다른 업체가 그걸 악용하면요? 박우성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신뢰가 없는 사회에선 모든 게 리스크죠. 하지만 우린 고객을 믿어요.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신뢰를 먼저 주면 고객도 달라지거든요. 그 순간 마이클은 알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만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람 간의 연대, 그리고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이 시스템의 진짜 중심이라는 걸요. 그날 마이클은 일기장에 짧게 적었어요. 우리는 효율을 좇았다. 하지만 이들은 신뢰를 지켰다. 기술은 결국 철학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마이클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이 도시의 속도와 정교함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걸 점점 더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가 가장 놀란 건 새벽이었어요. 아침 5시. 그는 호텔 창밖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물류 트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전기 택배 차량들이 도심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었고 그 위엔 똑같은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COUPANG 쿠팡. 이른 아침 누군가의 문 앞에 조용히 배달되는 상자. 그 안엔 전날 밤 11시에 주문한 생수, 기저귀, 감자, 비타민이 담겨 있었죠. 그건 단지 빠른 배송이 아니었어요.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배려였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은 100여 개 이상의 자체 물류센터와 전국 단위의 자동화 설비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는 AI 재고 예측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이클은 쿠팡 관계자를 만나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물량, 이 속도, 이 정확성. 관계자는 말했어요. 우리는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하루를 설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보다 미리 준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죠. 이 철학은 컬리와 오아시스 같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에도 똑같이 녹아 있었어요. 컬리의 물류센터는 밤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당일 오후에 들어온 주문을 분류하고 밤사이 식자재를 개별 포장하며 새벽 3시부터 배송 차량이 각 가정으로 출발하죠. 오아시스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비닐 대신 종이 포장 반품된 보냉백을 다시 회수하는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지 빠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빠른 것. 그건 마이클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였어요. 미국에선 빠른 배송은 늘 무리와 희생을 전제로 한 속도였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선 오히려 속도 속에 정교함과 인간 중심의 리듬이 있었어요. 우린 늘 당일 배송이 기술력의 상징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 진짜 기술력은 고객이 잠에서 깨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고요한 배송이었다. 그가 체험한 또 다른 놀라움은 편의점 배송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시내 거의 모든 거리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죠. 하지만 그 기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즉시 배송 허브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울 시내 한 복합 아파트 단지에서 편의점 앱을 켜고 물 2병과 유제품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20분도 채 되지 않아 배송원이 도착했어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단순 배달 기사가 아니었어요. 배송 동선 최적화 알고리즘,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의 출발 설정, 배송원과 소비자 간의 익명 안전통신 기능까지. 한국은 유통을 이동으로만 보지 않아요. 한국은 유통을 삶에 맞춰진 리듬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마이클은 CJ 대한통운 스마트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수천 개의 센서와 로봇이 움직이는 그 공간은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와 시간이 흐르는 곳 같았어요. 배송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심지어 요즘 한국에선 배민 비마트 요기요.
익스프레스 같은 퀵커머스 플랫폼이 10분, 30분 이내에 음료, 간식, 생필품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이클에게 유통의 정의 자체를 바꾸게 만든 체험이었어요. 박우성 팀장은 마이클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술은 누구나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설계했는가는 따라잡을 수 없죠. 한국의 유통은요, 속도가 아니라 믿음에 투자한 결과예요. 그 말은 마이클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는 이젠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배송의 승부가 아닌 일상을 지키는 철학의 완성이라는 걸요. 한국을 탐방하는 내내 마이클은 반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시스템은 기업 혼자 힘으로만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공공이 신뢰를 지켜주는 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박우성 팀장은 마이클에게 공정 마스크 제도라는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전 세계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아비규환이던 그때 한국 정부는 출생연도별 요일제, 구매와 오부제 판매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전국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실시간 재고 데이터를 앱으로 연동해 시민에게 공개했죠. 앱 하나만 켜면 가장 가까운 곳에 몇 장의 마스크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지 재고 안내가 아니라 정보의 민주화였고 그 투명함 덕분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향한 불안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결핍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박우성 팀장은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예측 가능한 질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클은 이 철학이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전국 재난안전통합문자 시스템. 태풍, 폭우, 지진 발생 시 수초 만에 전 국민에게 발송되는 긴급문자. 정확한 지역, 경로, 대피소 정보, 교통 통제 상황까지 자동으로 송출돼요. AI 기반 예보 시스템과 지역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김치 파동 대응 체계 2022. 폭우와 작황 부진으로 김치 재료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빠르게 비축, 배추와 물을 시장에 방출하고 대형 마트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격 안정 캠페인을 공동 실행했어요. 이 조치는 2주 만에 평균 소비자 가격을 18% 안정시켰고 소비자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폭리 자제 캠페인에 동참했죠. 전력 수급 위기 대응 체계. 한겨울 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등했을 때 정부는 산업계와 협의해 비상 전력 감축 캠페인을 유도했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전격 확대했어요. 강제 단전이 아니라 시장의 자발성과 협력을 끌어내는 방식이었죠. 마이클은 박우성과의 대화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말을 기억해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라는 단어에 시민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건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 일상을 지켜주려고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정부가 개입하면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해요. 그날 밤 마이클은 노트북을 켜고 한국 정부의 긴급 대응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거기엔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누가 읽어도 불확실성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은 위기에서 정부를 믿는다. 미국은 위기에서 정부를 먼저 의심한다. 그 차이가 시스템의 성패를 가르는 걸지도 몰라. 미국에서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기업은 경쟁사를 의식해 내부 재고를 공개하지 않아요. 정부는 대응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알리기보단 모호하게 발표해요. 언론은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번 같았어요. 과잉 소비, 허위 정보, 사재기, 유통 마비. 한국은 달랐어요. 농림부의 농산물 실시간 유통 정보 플랫폼. 도매시장 가격, 출하량, 소매가 예측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 모든 생산자와 중소유통업자가 무료로 접근 가능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언제 사고 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실시간 도로망 마이너스 물류 흐름 통합 관제 시스템. 국토부와 유통업체가 교통체증, 도로공사, 날씨 정보를 공유 배송 루트 재설정, 긴급 우회 조치, 탄소 배출 감축까지 고려됨 AI가 매시간 최적 경로를 재현산함.
정보를 꽁꽁 싸매는 순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한 번은 소형 마트 수십 곳에서 계란 공급이 끊겼지만 본사와 물류창고는 여전히 수만 개의 계란을 재고로 쌓아두고 있었죠. 공유되지 않은 정보는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반대로 한국에선 공유되는 정보가 사람들의 행동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예방하며 시스템 전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마이클 브라운은 서울 도심의 한 호텔 방에 앉아 자신이 겪은 모든 걸 한 문장, 한 데이터, 한 사진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사람 중심 유통 시스템 한국 사례 분석.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구조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이클이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배운 것들의 기록이었어요. 그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유통안정위원회, 자신이 속한 아메리카마트 본사, 그리고 소비자연맹, 지역협동조합 네트워크에 이 보고서를 보냈어요. 처음엔 반응이 조용했어요. 대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거나 한국은 특수한 사례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중서부의 한 대형마트 체인, 재난 대응용 실시간 재고 앱을 시험적으로 도입했어요. 고객은 앱을 통해 마트별 재고 상황을 확인하고 매장에서의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동부 해안의 식료품 브랜드, 사재기 방지용 1인당 구매 한도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위기시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 공지형 구매 제한을 도입했어요. 정부와 협약을 맺고 재난 대응 공동체 약속 캠페인도 시작했죠. 캘리포니아 LA 한 소비자 단체, 한국의 컬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이웃 배송 네트워크를 시범 도입, 고령자와 출퇴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유 배송 시간 지정 배송 시스템이 마을 단위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마이클이 직접 주도한 시범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일하던 아메리카마트 내에서 위기 대응 전용 TF팀을 조직했어요. 이 팀은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3가지 실험을 시작했어요. 1. 재고 투명화 시스템 매장 내 전광판에 재고 수량 실시간 공개,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것. 2. 고객 반응 기반 배송 유연화. 하루 세타임 배송을 고객이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변경 나의 삶에 맞춤 배송 실험. 3. 지역 연계 협동 모델. 지역 농가와의 직거래 플랫폼을 개설해 안정된 공급망, 공정한 가격 모델을 공동 시범 운영. 이 실험은 작고 조용히 시작됐지만 현장의 직원들과 고객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어느 날 한 고객이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이 앱 덕분에 이젠 장 보러 가는 게 겁나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는 게 보여요. 그 메모를 읽고 마이클은 눈을 감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위기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같이 이겨내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우성 씨가 이렇게 말했었죠. 그는 미국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진심은 결국 전달되니까요. 보고서를 받았던 한 중소 유통업체 대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제 그 철학이 필요해요.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한 명이 한 문장을 믿는 것에서.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엔 단 한 사람의 체험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있었어요. 변화는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지금 있는 시스템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남긴 결론.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제 마이클의 보고서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시작될 수 있는 변화의 불씨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가슴에 안고 돌아온 한 사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비록 느리더라도 진짜 움직이는 것들은 늘 조용히 다가와요. 마이클 브라운이 그가 남긴 보고서는 여전히 미국 사회 곳곳을 돌고 있었고 몇몇 기업들은 조용히 시스템을 조정하고 일부 시민들은 새롭게 생겨난 배송 알림을 낯설지만 반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빠르게 복제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가 본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사회였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건 오히려 가장 진짜 같은 신뢰의 방식이었어요. 서울의 새벽, 조용히 멈추지 않는 물류 시스템. 사람 없이 움직이는 자동화 센터,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매일 새벽 다시 조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 전국 곳곳에 설치된 데이터 공유 플랫폼, 마스크 재고 앱을 만들고 공유한 개발자들,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주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믿은 시민들. 그 모든 풍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기술로 움직이지만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마이클은 이제 미국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빠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려는 진심이 있다면 그 사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불안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신뢰를 설계하세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선 바구성이 또 다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을지 몰라요. 캘리포니아의 한 마트에선 마이클의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회의가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마을에서도 누군가 조용히 이동의 철학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을지 몰라요. 기술은 늘 위기를 따라오지만 철학은 위기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한국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방식 그 자체예요. 이 모든 건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변화는 지금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